재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손이 떨렸다. 43세 나이에 처음 결혼하는 것이었다. 옆에 앉은 여자, 아니, 이제는 아내가 될 사람 민서는 침착한 표정이었다. 그녀는 이미 한 번 결혼을 경험했고 이혼도 경험했다. 그리고 9살 아들 준호가 있었다. 구청 직원이 축하한다며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무거웠다. 나는 정말 이 선택이 옳은 것일까?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내 아이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민서는 부동산 개발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였다. 서울 강남에 있는 그녀의 집은 200평이 넘었다. 나는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월급으로 겨우 생활하는 수준. 결혼 전 민서가 혼전 계약서를 제안했을 때 자존심이 상했다. 하지만 이해했다.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것이 많았다. 회사도 재산도 무엇보다 아들도. 계약서에는 재산 분리 양육권 상속 문제가 명시되어 있었다. 차갑고 냉정한 문서였다. 결혼 첫날 밤 민서의 집으로 이사를 갔다. 짐은 많지 않았다. 평생 모은 것이 박스 5개뿐이었다. 넓은 거실에 들어서니 준호가 소파에 앉아 있었다. 아이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게임기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인사를 건넸다. 아무 대답이 없었다. 민서가 아들을 나무랐다. 준호는 마지못해 고개만 까딱했다. 그 눈빛에는 적대감이 가득했다. 당연했다. 모르는 남자가 갑자기 아빠라고 들어왔으니 방을 배정받았다. 부부 침실은 2층에 있었고 준호 방은 1층 끝이었다. 내 작은 짐들을 옷장에 정리하며 민서의 물건들을 보았다. 명품 가방, 비싼 옷들, 고급 화장품. 모든 것이 내가 살아온 세계와 달랐다. 옷장 한쪽 구석에 내 낡은 양복을 걸었다. 초라해 보였다. 거울을 보니 이 집에 어울리지 않는 남자가 서 있었다. 첫 저녁 식사 시간이었다. 민서가 준비한 음식이 식탁에 차려졌다. 회사 일 때문에 바빠서 배달 음식을 시켰다고 했다. 고급 일식이었다. 준호는 식탁에 앉자마자 휴대폰을 꺼냈다. 민서가 식사 중에는 휴대폰 하지 말라고 했다. 아이는 툴툴거리며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나를 흘끔 보는 눈빛이 차갑했다. 젓가락을 들고 밥을 먹는데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식사 후 준호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민서와 둘이 거실에 남았다. 그녀는 와인을 따르며 말했다. 시간이 필요하다고. 준호가 적응하려면 오래 걸릴 거라고. 나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아이의 눈빛에 담긴 증오는 생각보다 깊어 보였다. 와인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 야경이 아름다웠다. 하지만 마음은 불안했다. 한 달이 지났다. 준호는 여전히 나를 아빠라고 부르지 않았다. 아저씨라고 불렀다. 민서가 몇 번이나 고쳐주었지만 소용없었다. 아이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방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다. 저녁 식사 때만 억지로 나왔다. 식탁에서도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대화를 시도했다. 학교 생활은 어떤지, 친구들은 있는지. 모두 짧은 대답뿐이었다. 좋아요. 네. 몰라요. 어느 날 준호의 학교에서 전화가 왔다. 상담 교사였다. 준호가 요즘 수업 태도가 안 좋고 친구들과도 자주 다툰다고 했다. 부모 상담이 필요하다고 했다. 민서와 함께 학교에 갔다. 상담실에서 교사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가정에 변화가 있었냐고. 민서가 재혼 사실을 말했다. 교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가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스트레스가 심한 것 같다고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이 무겁했다. 민서는 운전대를 잡고 한숨만 쉬었다. 나도 할 말이 없었다. 내가 이 가정에 들어오면서 준호의 삶이 망가지고 있었다. 죄책감이 밀려왔다. 민서는 괜찮다고 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하지만 확신이 없어 보였다. 그녀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석 달이 지나고 민서가 임신 소식을 알렸다.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기쁘면서도 두려웠다. 준호는 어떻게 받아들일까? 저녁 식사 때 민서가 아들에게 말했다. 동생이 생길 거라고.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숟가락을 놓고 나를 쏘아보았다. 그 눈빛에는 배신감이 담겨 있었다. 아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뛰어갔다. 문 닫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다. 그날 밤 준호 방에서 우는 소리가 들렸다. 민서가 방문을 두드렸다. 아들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엄마 가라고 소리쳤다. 민서는 문 앞에 주저앉아 울었다. 나는 복도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다가가 위로할 수도 없었다. 내가 이 상황을 만든 장본인이었으니까. 무력감이 온몸을 짓눌렀다. 임신 5달째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다. 민서는 일을 줄이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준호와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했다. 함께 영화를 보자고 했다. 아이는 거절했다. 맛있는 것 먹으러 가자고 했다. 역시 거절. 준호는 엄마와도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뱃속의 아기만 생각한다고 했다. 자기는 이제 필요 없다고 했다. 민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어느 토요일 오후 초인종이 울렸다. 민서가 현관으로 나갔다. 문을 열자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거실에 있던 나는 귀를 기울였다. 민서의 전 남편이었다. 준호 아빠라는 말이 들렸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민서는 당황한 목소리로 왜 왔냐고 물었다. 남자는 아들을 보러 왔다고 했다. 3년 만이라고 했다. 거실로 들어온 남자는 잘 차려입은 모습이었다. 나보다 키도 크고 잘생겼다. 그는 나를 보고 인사를 건넸다. 목소리에는 여유가 있었다. 나는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다. 민서는 긴장한 표정으로 준호를 불렀다. 방에서 나온 준호는 아빠를 보자 얼어붙었다. 그러다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남자에게 달려갔다. 아빠. 그 한마디가 내 가슴을 찔렀다. 남자는 준호를 안아 올렸다. 아이는 아빠 품에 매달려 울었다. 보고 싶었다고. 데리러 와달라고. 남자는 아들의 등을 쓰다듬으며 미안하다고 했다. 내가 설 자리가 없었다. 나는 이 가족의 진짜 일원이 아니었다.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민서가 손을 잡았다. 떨리는 손이었다. 나도 무서웠지만 그녀는 더 무서워하고 있었다. 소파에 앉은 전 남편은 차를 마시며 말했다. 사업이 안정됐다고. 이제 준호를 키울 수 있다고. 데려가고 싶다고. 민서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3년 동안 연락도 없다가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고. 양육권은 자기에게 있다고. 남자는 웃었다. 법적으로 싸우면 이길 수 있다고. 경제적 능력도 자기가 더 낫다고. 재혼한 집보다 친아빠 집이 아이에게 낫다고. 준호는 아빠 옆에 붙어 앉아 있었다. 엄마를 보는 눈빛이 원망으로 가득했다. 왜 아빠를 떼어놨냐고. 왜 다른 남자랑 결혼했냐고. 민서는 아들을 달래려 했다. 준호는 손을 뿌리쳤다. 아빠랑 살고 싶다고 소리쳤다. 엄마는 이제 새 동생만 생각한다고. 자기는 필요 없다고. 민서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전 남편은 준호에게 같이 가자고 했다. 짐을 싸오라고. 준호는 방으로 뛰어갔다. 민서가 남자의 팔을 잡았다. 안 된다고. 아이를 데려갈 수 없다고. 남자는 팔을 뿌리치며 차갑게 말했다. 법원에서 보자고. 양육권 소송 준비하라고. 그리고 나를 보며 비웃었다. 남의 아이 키우느라 고생한다고. 이제 돌려받겠다고. 준호가 가방을 들고 나왔다. 아빠 손을 잡고 현관으로 향했다.
민서가 아들 앞을 막았다. 눈물을 흘리며 가지 말라고 했다. 준호는 고개를 돌렸다. 엄마 손을 뿌리치고 문을 열었다. 민서는 주저앉았다. 나는 그녀를 부축할 수밖에 없었다. 문이 닫히고 집안이 고요해졌다. 민서의 울음소리만 울려 퍼졌다. 그날 밤 민서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다. 손으로 배를 감싸고 있었다. 나는 옆에 누워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위로의 말도 떠오르지 않았다. 내가 이 가정에 들어오면서 모든 것이 망가졌다. 준호도 민서도 이 가족도. 다음 날 민서는 변호사를 만나러 갔다. 양육권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서였다. 나는 집에 혼자 남았다. 텅 빈 거실에 앉아 생각했다. 이 결혼이 옳았을까? 민서를 더 힘들게 만든 것은 아닐까? 준호에게 상처만 준 것은 아닐까? 답이 없었다. 후회만 밀려왔다. 일주일 후 민서의 전 남편이 정식으로 양육권 변경 소송을 제기했다. 변호사는 불리하다고 했다. 아이가 아빠와 살기를 원한다는 진술서까지 제출했다고. 법원은 아이의 의사를 존중한다고. 승소 가능성이 낮다고. 민서는 무너졌다. 회사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밤마다 울었다. 나는 그저 옆에서 지켜볼 뿐이었다. 임신 7달째 민서의 배가 많이 불러왔다. 하지만 얼굴은 수척해졌다. 잠도 제대로 못 잤다. 준호 생각에 밤새 울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다. 전 남편이 연락을 차단한 것 같았다. 민서는 점점 지쳐갔다. 병원에서는 안정을 취하라고 했다. 스트레스가 태아에게 안 좋다고. 그러던 어느 날 밤 민서가 배를 잡고 신음했다. 진통이 시작된 것이었다. 아직 출산 예정일까지 한 달이 남았는데. 급히 병원으로 갔다. 응급실에서 의사는 조산 위험이 있다고 했다. 입원이 필요하다고. 민서는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눈물이 흘렀다. 준호가 보고 싶다고. 아들 없이 아기를 낳기 싫다고. 병실에서 사흘을 보냈다. 진통은 멈췄지만 안정이 필요했다. 나는 병원과 집을 오가며 민서를 돌봤다. 회사는 휴가를 냈다. 민서는 핸드폰만 들여다보았다. 준호에게서 연락이 오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화면은 조용했다. 아무 알림도 없었다. 퇴원 후 집으로 돌아왔다. 준호의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민서는 그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다. 손을 뻗어 문손잡이를 잡았다. 하지만 돌리지 못했다. 그냥 문에 이마를 기댔다. 어깨가 떨렸다. 조용히 우는 것 같았다. 나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하지만 위로가 되지 못했다. 내가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이니까.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다. 민서는 집에서 안정을 취했다. 나는 회사에 복직했다. 일을 하면서도 집 생각만 났다. 민서 혼자 괜찮을까? 준호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실수도 잦아졌다. 상사에게 주의를 받았다. 정신 차리라고. 어느 금요일 저녁 회사에서 돌아오는데 민서에게서 전화가 왔다. 다급한 목소리였다. 준호가 집에 왔다고. 혼자 택시 타고 왔다고. 심장이 뛰었다. 급히 집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온갖 생각이 스쳤다. 아이가 왜 돌아온 걸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준호가 소파에 앉아 있었다. 얼굴이 상해 있었다. 눈가에 멍이 들었다. 민서가 아들 옆에서 손을 잡고 있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준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아이는 고개를 숙였다. 대답이 없었다.
민서가 설명했다. 전 남편이 재혼했다고. 새 아내가 준호를 학대했다고. 때리고 밥도 제대로 안 줬다고. 아빠는 모르는 척했다고. 준호가 견디다 못해 도망쳐 나왔다고. 내 주먹에 힘이 들어갔다. 분노가 치밀었다. 어떻게 친아들을 그렇게 대할 수 있는가? 준호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어깨가 떨렸다. 울고 있는 것 같았다. 민서가 아들을 안았다. 괜찮다고. 이제 안전하다고. 다시는 보내지 않겠다고. 준호가 엄마 품에 안겨 울었다. 미안하다고. 엄마 말을 안 들어서 미안하다고. 아빠가 보고 싶어서 갔는데 잘못했다고. 그날 밤 준호는 오랜만에 자기 방에서 잤다. 민서는 아들 곁을 지켰다. 이불을 덮어주고 머리를 쓰다듬었다. 나는 문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가슴이 아팠다. 9살 아이가 겪기에는 너무 가혹한 일들이었다. 어른들의 잘못으로 아이만 상처받았다. 다음 날 민서는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스피커폰으로 들었다. 남자는 준호를 돌려보내라고 했다. 민서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아이를 학대한 주제에 무슨 자격으로 양육권을 주장하냐고. 소송 취하하라고. 안 그러면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고. 전 남편은 당황한 목소리로 변명했다. 민서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일주일 후 전 남편 측에서 소송 취하 통보가 왔다. 양육권은 민서가 가지기로 합의했다. 면접 교섭권도 포기한다는 내용이었다. 민서는 그 서류를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이겼지만 기쁘지 않았다. 준호가 겪은 상처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다. 준호는 다시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힘들어했다. 친구들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했다. 선생님은 이해한다며 준호를 격려했다. 시간이 지나며 아이는 조금씩 밝아졌다. 예전만큼은 아니었지만 웃음도 나왔다. 출산 예정일이 됐다. 민서가 진통을 시작했다.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준호가 엄마 손을 잡았다. 괜찮을 거라고. 동생 잘 낳으라고. 민서는 아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나는 운전대를 잡고 그 모습을 백미러로 보았다. 뭉클했다. 분만실 앞에서 기다렸다. 준호는 내 옆에 앉아 있었다. 불안한 표정이었다. 내가 손을 내밀었다.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 내 손을 잡았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다. 처음으로 아이와 손을 잡은 순간이었다. 가슴이 뭉클했다. 이 아이도 두려워하고 있구나. 몇 시간 후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다. 딸이었다. 건강하게 태어났다. 간호사가 아기를 안고 나왔다. 작고 빨간 얼굴. 준호가 다가가 동생을 보았다. 신기하다는 표정이었다. 손가락으로 아기 손을 살짝 건드렸다. 아기가 준호 손가락을 움켜쥐었다. 준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회복실로 옮겨진 민서를 만났다. 피곤해 보였지만 행복한 표정이었다. 준호가 엄마 곁으로 갔다. 엄마 수고했다고. 동생 예쁘다고. 민서는 아들을 안으며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나도 다가가 민서의 손을 잡았다. 고생했다고. 잘했다고. 우리는 처음으로 온전한 가족이 된 것 같았다. 퇴원 후 집은 북적였다. 아기 울음소리, 준호 뛰어다니는 소리, 민서 웃음소리. 조용하던 집에 생기가 돌았다. 준호는 동생을 무척 좋아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동생을 찾았다. 기저귀 가는 것도 도와주었다. 분유 타는 법도 배웠다. 오빠 역할을 톡톡히 했다. 어느 저녁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저씨를 아빠라고 불러도 되냐고. 순간 말문이 막혔다. 가슴이 벅차올랐다.
준호를 안아주었다. 그러면 좋겠다고. 고맙다고. 아이는 내 품에 안겨 작게 웃었다. 민서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행복한 눈물이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지만은 않았다. 준호는 가끔 악몽을 꿨다. 전 아빠 집에서의 기억 때문이었다. 한밤중에 비명을 지르며 깼다. 달려가 아이를 안아주었다. 괜찮다고. 이제 안전하다고. 준호는 떨리는 몸으로 내 품에 안겼다. 진정될 때까지 등을 쓰다듬어 주었다. 민서와 상의해서 준호를 심리 상담에 보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상담을 받았다. 상담사는 시간이 걸릴 거라고 했다. 트라우마는 쉽게 치유되지 않는다고. 가족의 사랑과 지지가 중요하다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 준호를 지지했다. 몇 달이 지나며 준호는 점점 안정을 찾았다. 악몽도 줄어들었다. 학교 성적도 올랐다.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다. 집에 친구를 데려오기도 했다. 거실에서 떠들며 노는 아이들을 보며 민서와 나는 미소 지었다. 준호가 행복해 보였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